이 아이와 어머니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쓰레기 같은 짓이거든요.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제 뺨을 향해 날아들던 거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 억센 힘으로 그 손목을 꺾어버린 건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32, 6살 난 아들 은우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것도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만삭의 몸으로 식당 주방에 쪼그려 앉아 남들이 남긴 잔반을 치우며 버텼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이 퉁퉁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제품에서 쌕쌕거리며 잠든 아이의 온기 하나에 기대어 악착같이 살아왔더랬죠. 그렇게 세상의 매서운 눈초리와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살아가던 저에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늘 하필이면 그 인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 부잣집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저를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떠났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내깎게 애를 제대로 키운다고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기 전에 애나 내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으로 뱉어내는 그 모진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새장가간 처가에서 벌레 취급을 받으며 살다 보니 만만한 저를 찾아와 화풀이를 해대는 꼴이었죠. 엄마 무서워요. 제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덜덜 떠는 은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산조차 없어 빗물에 흠뻑 젖은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으며 저는 두 손으로 아이의 작은 귀를 꽉 틀어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피눈물을 삼키며 짐승처럼 그 인간을 노려보았죠. 내 아이야. 내가 쓰레기처럼 버린 내 아이라고.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널 죽여서라도 지옥 갈 거야. 악에 바친 제 절규에 그 인간은 눈이 뒤집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 두려운 찰나 저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매질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같이 서늘하고 묵직한 남자의 음성이 빗소리를 가르고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칠흑같이 까만 최고급 우산이 저와 은우의 떨리는 어깨를 포근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 곁에 서 있었죠. 남자는 한 손으로는 제게 우산을 씌워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전 남편의 손목을 비틀어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나 이거 안 나? 전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발악했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은 벌레를 보듯 차갑고 경멸에 차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십시오. 한 번만 더 이 여자분 곁에 얼쩡거리면 당신 손목만 부러지는 걸로 안 끝날 테니까. 낮고 위압적인 남자의 경고에 기가 질린 전 남편은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등짝이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헐떡이며 토해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이 부르르 떨렸고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만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때였습니다. 커다랗고 따뜻한 남자의 손이 제 어깨를 단단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 같았던 6년의 세월. 그 길고 캄캄했던 터널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향해 우산을 기울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떠는 아이를 내려다본 남자는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따뜻한 겉옷을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던 은우도 그 남자의 품에서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완벽하고 낯선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길바닥에서 짓밟히고 있던 저와 제 아이를 도와준 걸까요? 남자가 씌워준 우산 아래서 제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이상한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남자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품에 안긴 은우는 새근새근 잘도 잤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감싸주었던 크고 따뜻한 재킷에서는 묵직하고 다정한 스킨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죠.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인사도 이름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단한 제 삶에 스쳐 지나간 꿈결 같은 기적이라 생각하고 잊어야 했더랬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전쟁터 같은 일터로 향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IT 기업의 지하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양파를 까고 무거운 국통을 나르다 보면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제게는 그 통증조차 사치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혼모에게 번듯한 직장의 구내식당 일자리는 생명줄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 은우가 다니는 유치원에 수족구병이 돌아 갑자기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 하나 없는 벼랑 끝 처지.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의 손을 잡고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식당 창고 구석, 식자재가 쌓인 틈바구니에 종이 상자를 깔고 아이를 뉘어놓을 때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은우야, 엄마가 밖에서 설거지 다 끝낼 때까지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해. 배고파도 조금만 참아, 알았지? 아이는 좁은 상자 위에서 그림책을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짠한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서둘러 앞치마를 동여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그리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배식이 한창 바쁘게 돌아가던 때 창고 쪽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아원이야? 어디서 냄새나게 애를 식당에 끌고 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간 곳에는 식당 총괄 매니저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은우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발끝에 채인 아이의 크레파스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애가 갑자기 유치원을 못 가게 되어서 딱 오늘 하루만입니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 여자가 돌았나? 대기업 구내식당 위생이 장난인 줄 알아? 당장 짐 싸서 애 데리고 나가. 너 오늘부로 해고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며 아이 식비는 어쩌란 말인가요? 저는 자존심도 팽개치고 매니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내 새끼를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식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무섭게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내 회사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 겁니까?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제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저와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전 남편의 손목을 비틀어 버렸던 바로 그 남자. 그가 수십 명의 정장 차림 임원들을 대동한 채 서늘한 눈빛으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대표이사라는 사실을요. 놀란 매니저가 사색이 되어 허리를 굽신거렸지만 대표는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한 채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던 제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은우의 크레파스를 하나하나 직접 주워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죠. 일어나십시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제 떨리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제 비를 맞았을 때처럼 이상하게도 그의 손이 닿자 차갑게 식었던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식당은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귀한 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창고 구석에서 숨죽여 기다려야 했던 아이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길거리로 내쫓으려는 관리자는 내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식당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제가 배식대에 올려두었던 은우에게 먹이려고 남은 자투리 채소로 조그맣게 싸두었던 보잘것없는 주먹밥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도시락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제 점심은 이걸로 하죠. 수백억을 버는 대기업 대표가 구내식당 보조가 싼 초라한 주먹밥을 소중하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수치심과 서름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할 때 벼랑 끝에 선 제 삶에 그가 두 번째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 총괄 매니저가 짐을 싸서 쫓겨난 뒤 구내식당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웠습니다. 손끝이 퉁퉁 붓도록 그릇을 닦아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일렁이는 것 같았죠. 설거지를 막 끝냈을 즈음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실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이 꼭대기층 집무실로 호출하셨다는 겁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젖은 앞치마에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만큼 까마득히 높은 곳, 먼지 하나 없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물때 묻고 해진 제 낡은 운동화가 닿는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참담한 심정이었죠. 들어오십시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숨이 턱 막힐 만큼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고 까만 책상 위에는 제가 아침에 은우에게 먹이려고 쌌던 그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빈 도시락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맛이 없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궁상맞은 흔적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류에서 천천히 눈을 뗀 그의 시선은 저를 향한 동정이나 비웃음이 아닌 무언가 깊고 묵직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을 개워내지 않고 끝까지 삼킨 건, 편안하게 소화가 된 건
정말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뜻밖의 고백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칼바람이 불 듯 서늘하고 완벽해 보이던 남자.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날카로운 턱선 아래로 지독한 불면증과 거식증이 남긴 깊은 피로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성의 주인이 사실은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내 전담 요리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같은 주방 보조가, 배운 것 하나 없는 미혼모가 대기업 대표의 개인 요리사라니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억지로 버티며 저는 다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표님. 저는 제대로 요리를 배운 적도 없고 그저 아이 하나 겨우 입에 풀칠하며 키우는 평범한 엄마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대표님 곁에 어울리지. 내가 언제 어울리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가 다가올수록 짙은 스킨 향과 함께 알 수 없는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압도적인 체격이 제 시야를 가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터질 듯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이지연 씨가 6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빗속에서 아이를 지키려던 당신의 그 두 눈을 본 순간부터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굳은 살이 박이고 퉁퉁 부어오른 제 못난 손을 커다란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내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미치도록 필요한 건 오늘 아침 그 주먹밥에 담겨 있던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안고 있던 그 따뜻한 온기 하나뿐이니까요. 그러니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평생을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 없이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전사처럼 살아왔던 제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죠. 하지만 눈앞에 선 이 남자의 떨리는 속눈썹과 간절한 목소리를 마주한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려준 이 남자가 내미는 구원의 밧줄을 이제는 저도 모르게 꽉 붙잡고 싶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내식당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도진 씨의 펜트하우스로 자리를 옮긴 첫날, 저는 대리석 바닥에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봐 까치발을 들고 서성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기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죠. 마치 그동안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굶주렸던 그의 차가운 속내를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고급 식재료 대신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 묵은지를 씻어내어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달걀을 곱게 풀어 두툼하게 말아내고 짭조름하게 졸인 콩자반을 올렸죠. 도마 위에서 칼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구수한 찌개 냄새가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서서히 채워가기 시작할 무렵 퇴근한 그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습니다. 행여나 또 속이 뒤집혀 토해내시면 어쩌나 두 손을 꽉 쥐고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켰더랬죠. 하지만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찌개 국물을 떠넘기고는 지그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달걀말이와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죠. 씹고 삼키고
다시 숟가락을 드는 그 평범하고 당연한 행위가 그에게는 목숨을 건 투쟁처럼 보였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는 결국 고봉밥 한 그릇을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비워냈습니다. 빈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그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때 제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밥 한 끼, 그깟 밥 한 끼가 뭐라고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저 남자를 저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맛있습니다.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의 붉어진 눈가와 젖은 목소리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상처받고 보잘것없는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제 팍팍한 삶에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 벅찬 감동이 가슴을 꽉 메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도진 씨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피기가 없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은우를 대하는 그의 모습은 저를 매일 밤 숨죽여 울게 만들었습니다. 퇴근길이면 그는 언제나 은우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나 동화책을 양손 가득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차가운 대표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은우와 함께 블록을 맞추며 아이처럼 웃어댔습니다. 은우가 그의 넓은 등에 올라타 말타기 놀이를 할 때면 펜트하우스에는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귀에 거실에서 블록을 맞추던 은우의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매일 밤 몰래 울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울지 않게 제 아빠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접시를 닦던 제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찢어지게 아파왔습니다. 6살배기 어린 것이 엄마의 눈물을 알고 낯선 남자에게 아빠가 되어달라 애원하다니요.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진 씨의 대답이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우를 번쩍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아이의 작은 등을 커다란 손으로 따뜻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은우야, 아저씨가 은우 아빠 할게. 내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멋진 남자가 될 때까지. 아니, 아저씨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 엄마 평생 2번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아저씨가 전부 다 막아줄게. 약속할게. 그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주방 벽에 기대어 선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처럼 쫓기며 살아온 제 인생에 처음으로 거대한 산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이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저에게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고급 외제 차들 사이에서 시커먼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솜털이 쭈뼛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은우를 제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을 쳤죠. 사내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며 웃고 있는 그 얼굴.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야, 이지연. 꼴에 재벌 회장님을 꼬셔서 팔자를 고쳐? 내깎게 감히 나를 시궁창에 버려두고 혼자 호강을 해? 그의 눈에는 광기와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빼서
그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겠다는 그 더럽고 끔찍한 속셈이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제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은우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서 내 아이를 그리고 나를 구원해준 그 남자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내 새끼한테 손대지 마. 이 악마 같은 자식아.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 남편이 은우의 팔목을 낚아채려는 순간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그 인간의 팔뚝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제 이마가 그의 턱과 강하게 부딪혔고 눈앞에 번쩍 불꽃이 튀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확 퍼졌죠. 이 미친년이나 너 혼자 재벌놈 옆에서 호의호식할 줄 알아? 내 아들 내놔. 이 애새끼가 내 노후연금이란 말이야. 전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릎이 갈리고 팔꿈치가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와중에도 바닥을 기어가 은우를 제 품에 꽉 끌어안고 등과 어깨를 웅크려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구둣발이 제 등짝과 허리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억하는 단말마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아이의 두 눈을 가린 채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 아이는 이 지옥 같은 악마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준 그 고마운 사람, 도진 씨의 인생마저 흙탕물에 뒹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등골이 부서질 듯 아파왔지만 저는 피가 흐르는 입술을 열어 도끼 품은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나를 죽이고 가.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내 새끼도 그 사람도 절대 내 더러운 손에 못 넘겨줘.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죽어보든가. 그 인간이 이성을 잃고 주변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집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고막을 찢을 듯한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희 앞을 덮칠 듯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미처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튀어나온 사람은 도진 씨였습니다. 출근을 위해 내려오던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웅크린 저를 본 순간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듯 했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흐트러짐 없던 대기업 대표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진 씨는 짐승 같은 포유를 내지르며 전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단숨에 그 인간의 목덜미를 휘어잡아 주차장 기둥에 쾅 쳐박아 버렸죠. 내가 경고했지. 한 번만 더 이 여자 몸에 손 떼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도진 씨의 커다란 주먹이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꽂혔습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완벽하게 살아온 남자가 오직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이성과 체면을 내던지고 시궁창에서 뒹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찢어져 붉은 피가 튀는 것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날카로운 유리에 찔린 듯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대표님. 그만하세요, 제발. 저런 쓰레기 때문에 대표님 손을 망치면 안 돼요.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제야 도진 씨는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저와 은우를 본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차장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저희 모자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늦어서
내가 당신을 또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피를 흘려주고 저를 대신해 무릎을 꿇어주는 이 남자. 그 뜨거운 품 안에서 저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전 남편을 끌어내고 상황이 정리된 후 도진 씨는 저를 안아들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구급함에서 소독약을 꺼내는 그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 찢어진 입술과 멍든 무릎에 약을 발라주며 그는 몇 번이나 붉어진 눈시울을 훔쳐냈습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혼자 맡고 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 심장이 도련해지는 게 낫습니다. 대표님께 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같은 미혼모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표님께 흠이 될 텐데 저런 인간까지 엮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대표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모진 마음을 먹고 뱉어낸 이별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 씨는 붕대를 감던 제 손을 꽉 쥐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내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겁니다. 당신이 끓여준 밥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당신과 은우가 없는 텅 빈 집에서 숨만 쉬며 사는 건 내게는 지옥보다 끔찍합니다. 내가 다 막을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손가락질하면 내가 그 손가락을 다 분질러서라도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의 절박하고도 맹목적인 고백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저를 그는 말없이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죠. 평생을 홀로 가시밭길을 걸어온 제게 생애 처음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바위산이 생겼다는 사실이 벅차오를 만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애틋하고도 짧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깨고 도진 씨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회장님, 바로 도진 씨의 할아버지이자 이 거대한 대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노인의 호통 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소동이 이미 회사 내에 퍼졌고 회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그 꼬리표 달린 여자애 데리고 본가로 들어와. 내 평생 일군 그룹 후계자가 미혼모. 치마폭에 쌓여 쓰레기 같은 놈들과 주먹질을 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 여자와 애새끼 당장 길바닥에 내쫓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 전화가 뚝 끊어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진 씨는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현실의 벽이 시퍼런 파도처럼 저희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그 거대하고 냉혹한 성벽 앞에서 가진 것 하나 없는 미혼모인 제가 감히 이 남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에 떠는 대신 거실에서 잠든 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 씨를 위해 짐승처럼 싸우기로 결심했던 아침의 마음을 떠올리며 저는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아봤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도진 씨의 차를 타고 성북동 본가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는 스산한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지만 제 심장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지 오래였죠. 입술을 하도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숨이 막힐 듯 거대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발에 신겨진 낡고 다른 구두 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남의 잔치에 몰래 숨어든 불청객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으니까요. 들어오너라. 서재 문을 열자마자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서슬 퍼런 눈빛을 가진 노 회장님. 도진 씨의 할아버지이신 회장님은 책상 뒤에 산처럼 버티고 앉아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리깔아 보았습니다. 그래, 내년이 감히 내 손자놈의 눈을 멀게 한 그 미혼모냐? 가슴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비수가 푹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삼가십시오. 이 사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도진 씨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지만 회장님은 코웃음을 치며 책상 위로 무언가를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을 미끄러져 제 발밑에 멈춘 것은 태블릿 PC였습니다. 화면에 뜬 굵직한 뉴스 속보 자막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단독 대형 IT 그룹 CEO 강도진, 유부녀 빼앗고 전 남편 집단 폭행,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기사들, 그리고 멍든 얼굴로 병상에 누워 억울한 피해자인 척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 남편의 역겨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던 인간이 이제는 언론에 거짓 제보를 해서 도진 씨를 천하의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도진 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사 내용에 저는 다리에서 힘이 쫙 빠져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년이 내 손자에게 그리고 우리 그룹에 가져다 준 결과다. 평생 오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살아온 내 후계자가 너 같은 쓰레기들 싸움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혔어. 회사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내일 당장 이사회가 열리면 도진이는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감옥에 갈 거다. 회장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재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라는 불행 덩어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 남자의 모든 것을, 그 빛나던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끔찍한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회장님은 서랍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제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돈이 목적이겠지. 내년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들어있다. 이거 들고 애새끼 데리고 당장 이 나라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꺼져. 한 번만 더 내 손자 앞길을 막았다간 내년뿐만 아니라 그 핏덩이 애새끼까지 내 손으로 묻어버릴 테니. 애새끼, 내 아이를 묻어버리겠다는 그 끔찍한 폭언.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던 제 안에서 무언가 뜨겁고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뺨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에 떨어진 그 두툼한 돈 봉투를 주워 회장님의 책상 위로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도진 씨조차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제가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미혼모인 것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밑바닥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돈을 바라고 이분 곁에 선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저는 눈에 핏발이 서도록 회장님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를 욕하시고 짓밟으시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입에 올리며 협박하시는 건 참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짓이 없는 짐승입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의 앞길을 망친 죗값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아놓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지연 씨, 어디를 갑니까? 내 허락 없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도진 씨가 제 팔목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회장님의 책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제 사임서와 보유 주식 포기 각서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도진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저딴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냐? 네, 버리겠습니다. 평생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숨통이 조여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밥 한술 삼키지 못해 매일 밤 화장실에서 피를 토할 때 저를 살려준 건 이 사람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은우가 제 목숨이고 전부입니다. 그룹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사람 손잡고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아빠로 살겠습니다. 안 돼요, 대표님. 미쳤어요? 왜 저 때문에? 제가 울부짖으며 그의 팔을 때렸지만 도진 씨는 저를 품에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처죽일 놈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였습니다. 극도의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던 회장님이 갑자기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허. 기괴한 소리와 함께 회장님의 몸이 뻣뻣하게 굳더니 이내 커다란 책상 너머로 거목이 쓰러지듯 쿵 하고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도진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회장님은 이미 하얗게 눈이 뒤집힌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비서진과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모두가 사색이 되어 굳어버릴 뿐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다급한 고함만이 저택을 찢어 놓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최악의 위기. 도진 씨마저 패닉에 빠져 덜덜 떨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비키세요. 모두 비켜요. 저는 도진 씨를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회장님의 옷깃을 거칠게 찢어발겼습니다. 요양병원 식당에서 일하며 수없이 봐왔던 노인들의 급성 심정지였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순간 저는 조금 전까지 제 아이를 묻어버리겠다 폭언을 퍼부었던 그 노인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를 짓밟고 찢어발기려 했던 거대한 권력. 하지만 제 두 손끝에 닿은 것은 그저 심장이 멈춰가는 가엾고 늙은 노인의 차가운 가슴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제 두 팔이 부서져라 흉부 압박을 시작하며 우리를 둘러싼 이 지독하고 잔인한 운명의 폭풍 우 속으로 저는 온몸을 던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발 숨을 쉬세요, 회장님. 제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앞을 가렸습니다. 늙고 쇠약한 노인의 가슴을 누르는 제 두 팔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부서질 듯 덜덜 떨리고 있었죠. 지연 씨, 그만해요. 사색이 된 도진 씨가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가 맺힌 입술을 꽉 깨물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119 올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도진 씨가 어떻게 버텨온 삶인데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숨도 못 쉬고 죽어갑니다. 제발 일어나시라고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흉부 압박을 이어간 지 꼬박 5분. 마침내 기적처럼 노인의 입에서 컥하는 소리와 함께 막혔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때마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회장님은 들것에 실려 응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대리석 바닥에 속절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제 몸을 도진 씨가 말없이 바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고동 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의사로부터 초기 응급처치가 완벽해 기적적으로 뇌 손상 없이 고비를 넘기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도진 씨는 벽에 기대어 서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마다 도진 씨의 폭행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목에 깁스를 한 채 병상에 누워 재벌 대표가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 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당장 내일 아침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도진 씨의 대표직 해임이 결정될 거라는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맴돌았습니다. 도진 씨, 내일 이사회 어떡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핏발선 눈을 뜨며 제 퉁퉁 부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회장님도 의식을 찾으실 거고 회사 직함 따위 날아가도 내 인생 안 끝납니다. 당신과 은우만 내 곁에 무사히 있으면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억울한 누명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진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병원을 나선 직후 저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를 지켜준 사람이야. 나를 시궁창에서 건져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무너지게 놔둘 순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어 눈물만 훔치는 연약한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여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독해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와 전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다른 병원의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목에 깁스하고 죽어간다던 인간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포도를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은 비릿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오, 우리 재벌 사모님 오셨어? 내 기둥서방 내일이면 알거지돼서 감옥 갈 텐데 이제 어쩌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도진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먼저 은우를 끌고 가려고 협박했잖아. 내가 다 잘못했으니 기사 정정하고 고소 취하해줘.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자 기고만장해진 전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었습니다. 미친년. 내가 그놈을 왜 놔줘? 경쟁사에서 강도진 찌라시 터뜨려주는 조건으로 이미 내 통장에 10억을 꽂아줬어. 게다가 강도진 그놈이 합의금으로 수십억을 싸들고 올 텐데 내가 미쳤다고 고소를 취하해? 너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은우를 인질로 잡은 거였어? 내 친자식을? 친자식? 웃기네. 그 애새끼는 내 노후 대비용 현금 지급기야. 강도진이 감옥 가기 싫으면 그 애새끼 친권 빌미로 내놓으라는 대로 다 내놓게 되어 있다고. 내가 그날 주차장에서 애새끼 팔다리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강도진 뚜껑 열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주 작전대로 완벽하게 걸려들었지. 전 남편의 광기 어린 폭로가 병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끔찍한 말들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지만 바닥에 고개를 숙인 제 입가에는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전부 다 내 계획이었구나. 내 아들을 다치게 해서라도 돈을 뜯어내려는 짐승만도 못한 짓. 제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전 남편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너 왜 이래? 저는 겉옷 주머니에서 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아. 내가 방금 내 입으로 짓거린 그 더러운 계획들, 지금 어디로 생중계되고 있는지 알아? 뭐라고? 저는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님,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도진 씨의 충직한 비서실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방금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뱉은 모든 자백, 긴급 이사회장에 모인 이사진들과 로비에 대기 중인 수백 명의 기자들에게 스피커로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이미 수사기관에 전송 마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포도 알갱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이 독한 년이. 눈이 뒤집힌 그가 제게 주먹을 날리려 달려드는 찰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과 도진 씨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바닥에 엎어지며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며 발악하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내려다보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말했지. 내 새끼 건드리면 내가 널 죽여서라도 지옥 보낸다고. 숨막히던 긴장이 풀리자 등골이 서늘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속에서는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내 사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털썩 주저앉으려던 그때 열린 병실 문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도진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 말고 달려온 듯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이 위험한 곳에 뛰어듭니까? 내가 당신 다치면 죽는다고 했잖습니까?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비바람 앞에서 언제나 홀로 비를 맞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우산을 씌워준 이 남자를 위해 기꺼이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당당한 진짜 아내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간 뒤에야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도진 씨의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목이 다 쉬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끔찍한 스캔들은 제 휴대전화에서 생중계된 전 남편의 자백으로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친자식을 미끼로 삼고
아내를 구하려던 남자를 폭행범으로 몬 악마 같은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 씨를 해임하려던 이사회는 오히려 그의 결단력과 책임감을 칭송하는 자리로 변했고 폭락했던 주가는 거짓말처럼 다시 치솟았습니다. 전 남편은 특수공갈과 무고, 아동학대 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잣집 처가에서도 즉시 파혼을 당해 그는 평생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며 썩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은우에 대한 모든 친권은 영구히 박탈되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회장님께서 저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다리는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후들거렸습니다. 며칠 전 저를 벌레 보듯 멸시하며 돈 봉투를 던지셨던 분, 삐쩍 마른 몸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계신 회장님의 병상 앞에 서자 심장이 쿵쿵 뛰어 마른 침만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가까이 와보거라. 쇳소리가 섞인 미약한 목소리. 저는 조심스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주름진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굳은 살이 촘촘히 박이고 주방일로 퉁퉁 부어오른 제 못난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이 볼품없고 투박한 손이 다 죽어가던 늙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구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의 탁한 두 눈에도 어느새 굵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 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가슴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저승사자를 따라갔을 거라고. 나를 묻어버리려던 이 늙은이를 너는 내 두 팔이 부서져라 살려냈어. 회장님, 그래, 내가 틀렸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배경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내 숨이 끊어지던 벼랑 끝에서 나를 구한 건 내 그 미련할 만큼 뜨겁고 진실한 마음 하나뿐이었어. 회장님은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손자가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를 선택하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도진이를, 그리고 내 증손자가 될 그 예쁜 녀석을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목숨 바쳐 지켜주거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 아가. 그 따뜻한 호칭에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회장님의 손을 쥔 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조차 모르고 짐승처럼 쫓기며 살아왔던 제 삶에 처음으로 거대하고 든든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마법처럼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씩 옛날에 끔찍했던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곁에는 언제나 도진 씨가 있습니다. 놀라 깬 저를 커다란 품에 끌어안고 제 등이 따뜻해질 때까지 밤새도록 토닥여주는 나의 사람. 그는 이제 불면증과 거식증을 완전히 떨쳐내고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밥 2그릇을 뚝딱 비워내는 평범하고 다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우의 유치원 봄 소풍날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잔디밭. 수많은 가족들 틈에서 최고급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도진 씨가 은우를 목마 태우고 잔디밭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빨리. 우와, 아빠가 제일 빠르다.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은우의 입에서 그토록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흘러나올 때마다 도진 씨의 눈꼬리에는 맑은 이슬이 맺히곤 합니다.
수만 명을 호령하는 거대한 기업의 대표가 6살짜리 아들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어 보이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돗자리에 앉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손수 싼 주먹밥 도시락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저는 빚쟁이에 쫓기며 식당 주방 구석에서 아이를 재워야 했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30대 미혼모였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돌을 던진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싸웠을 때 운명은 제게 가장 크고 튼튼한 우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곁으로 달려온 도진 씨가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으며 제 손을 꽉 깍지 껴잡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하고 뜨거운 온기. 사랑합니다, 지연 씨. 내게 찾아와 준 나의 기적. 도진 씨의 다정한 속삭임과 제품으로 와락 안겨드는 은우의 보송보송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봄하늘 아래 상처투성이었던 세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꿰매고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우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